네,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건강과 또 절세 이야기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특히 병원 의원을 경영을 할 때 절세와 함께 고민하는 의료세무 그리고 MSO 법인의 활용 전략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의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갑상선암 치료 그리고 이것 이후의 후유증 관리 어떻게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재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강에 관련된 정보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와 보험 그리고 여기에 건강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좋은 핵심 정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건강 닥터, 세무 닥터와 함께 할 텐데요. 가장 먼저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를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세무 닥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회계 두현의 김재민 대표 세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병의원 원장님들 병원 세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원장님들의 자산 승계를 도와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두현의 대표 세무사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재민 세무사님과 함께 또 어떤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볼지 첫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김재민 세무사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의료세무와 MSO 법인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님, 아무래도 이게 일반 사업장과 또 병원 의원은 하는 업종도 다르지만 이 세무 체계에서도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이게 의료세무는 일반 개인 사업자나 법인의 세무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병의원 세무의 가장 큰 특징은 네. 이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그러니까 질병 치료 목적으로 진료를 하시게 되면 면세 매출이 되고, 하지만 미용, 성형 등의 다른 목적이나 아니면 제품 판매 등을 하게 되면 과세 매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을 과세 또는 면세 항목별로 구분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도 과세 면세 비율에 따라서 안분 계산해야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액, 카드, 현금용수증 등 일반 업종보다 매출 구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소득률 자체가 높은 업종이다 보니 소득 및 예상 세금을 미리 파악해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병원 의원의 운영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어쩔 수 없이 진료에 좀 본업에 좀 집중하시는 경향이 더 네. 강하시니까 세무 관리하는 걸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료인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 세무적인 측면에서 놓치는 문제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네, 의료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이제 비용의 사업적 사용과 네. 그다음에 증빙을 챙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원장님들은 개인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이제 병원 통장이랑 개인 통장을 섞어서 쓰시면 나중에 해당 비용이 병원 관련 비용인지 개인 지출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소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가족 인건비나 차량, 그다음에 해외 학회비 같은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실제 병원과 관련된 지출이시면 무조건 비용 처리는 가능한데 네. 이게 적격한 증빙이 갖춰지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병원 관행상 직원 급여 신고하는 부분과 직원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금액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계약서 등 자료를 잘 챙겨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온 뒤에 소명하려고 하면 훨씬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개원 초기부터 명확하게 분리해 두시고 관리해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까 뭐 저희가 이야기 주제에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요 MSO 법인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네. 병원, 의원 경영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또 시청자분들은 이게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 요 MSO 법인은 정확히 어떤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MSO 법인은 직역을 하면 네. 경영 지원회사라는 건데요. MSO 법인은 MSO 법인이라 하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법인입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인사관리 등 병의원이 MSO 법인에 위탁하고 MSO 법인에 수수료를 주는 구조인데요. MSO 법인이 자체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광고회사나 전문 용역 회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적정하게 마진을 책정해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법인만 만들어서 비용을 넘기는 구조는 상당히 위험하고 그에 따른 증빙을 확실하게 갖춰둬야 됩니다. 네. 또한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 채용 등과 같은 병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아니고 의료법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MS 법인을 뭐 잘 활용을 하면 분명히 좋은 점이 있으니까 아마 네. 이걸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까? 이게 뭐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만은 아닌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MSO 법인을 하는 첫 번째 장점은 네. 먼저 원장님들이 직접 하던 비의료 업무를 분리해내는 데 있는데요. 비의료 업무를 분리해내면 원장님들은 진료에 집중하실 수 있고 그만큼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무 기준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실제 경영 지원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병의원 입장에서는 필요 경비로 되는데요. 그러면 병의원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고 MSO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의 소득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법인의 소득으로 남게 되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재투자도 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MSO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곧바로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MSO 법인에서도 법인세가 발생되고 법인에서 남은 돈을 배당 또는 상여로 출금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과 관리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렇게 MSO 법인을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법인이라기보다는 엔젤 투자 같은 다른 방법을 활용했을 때 전체적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MS 법인을 활용하면은 분명히 좋은 점들이 있는데 이게 또 MS 법인 설립할 때 뭐 무한정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네.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세무상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을 저희가 체크해야 되나요? 가장 큰 위험은 수수료의 책정인데요.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마진을 가지고 수수료를 책정해야 되는데 특수관계자가 있는 MSO 법인에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게 되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경영 지원에 사용되지 않고 원장님이나 MSO 법인의 주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SO 법인에 수수료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MSO 법인에서 용역을 목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이 부분을 따지기 위해 용역 계약서와 외주 계약서, 그다음에 용역을 수행했다는 결과물이 반드시 입증이 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세무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의원의 진료나 비의료 경영 지원 업무가 서로 섞이지 않게 이 부분은 세무상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법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SO 법인을 활용하실 때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을 세무사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셨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절세 전략으로 좀 고소득이신 의료인 분들이 절세 전략으로 활용하시는 게 요즘 엔젤 투자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제도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세금 측면에서는 그럼 어떻게 혜택이 있을 수 있나요? 일단 엔젤 투자라는 것은 조세 특례 제한법상 정확한 명칭은 벤처 투자 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 공제 제도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원장님들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그냥 예를 들면 원장님이 개인 투자 조합에 현재 기준으로 5천만 원을 적격하게 투자하게 되면 4,400만 원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에서 원장님들의 적용되는 소득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소득이 높은 의료인의 경우는 실제 체감하는 절세 효과가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3년 동안 투자금을 유지하셔야 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벤처기업에서 빼게 된다면 나중에 소득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네. 예금이나 확정 수익이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절세 효과가 크긴 크지만 투자 대상과 원금 손실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엔젤 투자를 하시면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 원금 보장이 된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는 체크를 하셔야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병원 의원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엔젤 투자 말씀해 주신 요 엔젤 투자와 MSO 법인을 함께 활용을 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절세 효과가 되게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도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되나요? 네, 먼저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이 네네. 개인 투자 조합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MSO 법인에 신규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MSO 법인이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법에서 정한 투자 방식과 요건을 꼭 충족시켜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SO 법인에 신규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는 방법으로 MSO 법인에 들어간다면 투자 방식 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MSO 법인에 대한 엔젤 투자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물론 MSO 법인의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MSO 법인에 또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증빙이 돼야 되는데요. MSO 법인에서 실제 사업 수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꼭 사업 실적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네. 또한 아까 투자 이후에 3년이 지나면 세제상 유지 기간을 충족할 수 있다는 거지 투자 원금이 자동으로 회수되거나 보장되는 의미가 아니므로 MSO 법인에서 투자받은 금액을 다른 곳에 투자할 때 해당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재민 세무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요 병의원 원장님들이 의료 세무 측면이든지 MSO 법인을 준비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그 핵심 원칙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원장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MSO 법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여기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원칙은 절세보다는 실질이라는 겁니다. MSO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법인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엔젤 투자와 결합한 MSO 법인에서는 투자금을 어떤 사업이나 어떤 곳에 투자를 할 것인지 먼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세금 문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MSO 법인이 있으면 원장님들이 무조건 소득세가 절세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소득세가 절세되는 것은 맞지만 MSO 법인의 법인세, 부가세 등 전체적인 세금을 같이 비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MSO 법인에서 배당이나 급여 부분으로 가지고 오실 경우에 추가적으로 세금이 발생되고 MSO 법인을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들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모두 함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처음부터 MSO 법인은 제대로 설계가 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제대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관리를 해야 경영 효율과 세무 안정성까지 함께 확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료 세무 쪽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일반 사업자나 법인과는 또 약간 다른 체계를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또 세금을 좀 아끼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무회계 두현의 김재민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좋은 정보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건강365 닥터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보험 닥터 어떤 분과 함께할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함께해 주실 보험 닥터 소개하고 인사 나눠볼까요? SH 자산 컨설팅의 임수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이 갖고 계신 보장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임수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두 번째 이야기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실손보료 의료비, 실손보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계속 지금 세대별로 바뀌면서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가진 건 유지해야 되나? 나는 바꿔야 되나? 막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요 실손의료보험 뭐 이번에 또 5세대로 네. 바뀐다. 막 이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실손의료보험이 이 1세대, 2세대, 3세대, 5세대까지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사실 실손의료보험은 1999년에 처음 이제 판매가 네. 시작됐고요. 현재까지 5세대까지 변화가 왔습니다. 사실 변화된 가장 큰 이유는 의료 환경의 변화와 보험금 지급 증가 때문이에요. 1세대 실손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이 적은 구조로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가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상품이지만 의료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후 2세대부터는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상품 구조를 통일하고 자기 부담금을 도입해서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려고 했고요. 3세대부터는 비급여 진료용이 급증하면서 비급여 치료에 해당되는 도수 치료, 비급여 주사, MRI 등 일부 비급여에 관련된 특약을 따로 분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비급여 이용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에는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비급여를 많이 이용하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적게 이용하시면 보험료가 할인받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 중인 5세대 실손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증 질환이나 입원 치료 중심의 보장은 유지하지만 경증에 해당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을 높여서 꼭 필요한 의료 이용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된 건데요.
결국 실손 의료보험이 1세대에서 5세대까지 변화한 이유는 좋은 보장은 유지하되 과도한 의료 이용으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이제 단순히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을 넘어서 의료 이용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내가 가입한 실손이 몇 세대인지, 어떤 보장과 자기부담금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시대도 바뀌고 의료기술도 바뀌고 우리 삶의 궤적도 바뀌니 함께 이제 실손 의료비도 계속 1세대, 2세대부터 5세대까지 변화가 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하나씩 좀 세대별로 정리를 해보고 시청자분들이 이게 나는 어느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1세대 실손보험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게 뭐 많은 어떤 분들은 그냥 1세대가 제일 좋은 거야, 버티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사실 1세대 실손보험은 1999년부터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실손의료비인데 네. 현재까지 나온 실손의료비 중에 보장 범위가 넓고 가입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상품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비 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5,000원 내외로 가장 적고 입원비와 통원비는 물론 비급여 치료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의료비 대부분을 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또한 현재 4세대, 5세대 보험처럼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가 없고 도수 치료 비급여, 주사, MRI 같은 항목도 별도의 특약의 구분 없이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활용도가 매우 높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1세대의 장점이 아닌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료의 인상입니다. 아무래도 체위 많이 쓰니까 인상의 폭이 가장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가입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는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료만 보고 해지를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보장받고 있는 내용과 향후 의료비를 어떻게 지출이 될지에 대해서 가능성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2009년 2월 이전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아마 대부분 1세대 실손이실 거예요. 이런 경우 무조건 최신 실손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담당자와 꼭 상담을 하셔서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병원 이용 패턴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1세대 실손은 이제 본인이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1세대는 어쨌든 가장 초창기의 실손, 보장 범위나 이런 범위는 매우 넓은데 보험료가 비싸다라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여부에 따라서 유불리를 좀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3세대 이렇게 올라가면은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 이제 2세대와 3세대 실손부터는 이제 약간 평준화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자기 부담금을 조금 더 늘리고 보장 구조를 좀 세분화하는 약간의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2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2009년 10월부터 판매가 된 표준화 실손이고요. 보험사마다 이렇게 사실 1세대는 보험사마다 약관을 다 봐야 돼요. 너무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2세대부터 이제 평준화가 되면서 사실 이제 모든 보장의 그 내용이나 범위가 보험사마다 동일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2세대부터는 급여와 비급여에 있어서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됐고 그때 2세대 실손이 1세대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3세대 실손은 2017년 4월부터 판매가 되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비급여 항목을 별도의 특약으로 따로 분리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작정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네네. 그리고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시 치료, 비급여 주사 치료, MRI나 MRA 등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거 꼭 파악하셔야 되고요.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낮추고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만 이것까지도 사실은 다 포함해야 실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세대
넓은 보장과 낮은 자기 부담금이 강점이라면 2세대부터는 표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보험료, 3세대는 비급여 특약 분리를 통한 선택형 구조가 특징입니다. 따라서 어떤 세대가 무조건 좋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병원 이용의 패턴을 꼭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1세대 가입자라면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전환을 결정하실 텐데 현재 받고 있는 보장 혜택과 앞으로 예상되는 의료비는 충분히 확인해 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2세대, 3세대로 가면은 이제 조금 더 평준화 되는 경향이 있고 이제 비급여 항목은 좀 분리를 해서 이제 선택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바뀐 건데 자, 그럼 이제 4세대까지 한번 또 올라가 봐야 되겠죠. 4세대 네. 실손은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이 되었다는 네네. 겁니다. 1, 2세대, 3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쓴 거와 상관없이 나와 함께 가입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지급이 얼마만큼 됐느냐에 따라서 갱신시 보험료가 적용이 됐다라고 네네. 하면 4세대부터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보험료가 할증되기도 하고 할인받는 방식으로 변경된 점입니다. 사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같은 그런 치료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도 되게 그쵸? 많으세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쓰지도 않는 것 때문에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는 게 좀 불만이셨을 텐데 4세대는 이런 거를 최대한 적용을 해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한 겁니다. 급여와 비급여 보장이 완전히 분리된 것도 중요한 특징이고요.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 치료 중심으로 보장되고 비급여 항목은 별도 한도와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여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의료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보험료 측면에서는 이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게 출시된 경우가 많고 젊고 건강한 가입자에게는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병원 이용이 많거나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보험금 지급 조건이나 자기 부담금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4세대 실손이 무조건 좋은 상품 또는 나쁜 상품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병원 이용 패턴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 4세대 실비가 2021년 7월에 이제 처음 출시가 되어서 이제 가입을 하셨거든요. 4세대 실비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재가입을 하셔야 돼요. 갱신이 아니라 재가입입니다. 그래서 그 만기 재가입 시기가 도래한 게 2026년 7월 현재부터 이제 재가입 시기가 네네네. 도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험사에 나 재가입하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시면 재가입이 되지 않아서 실손 보험이 그냥 만기로 끝나세요. 그냥 해지되는 네, 끝나는 그래서 거예요? 2021년 7월 이후부터 4세대로 1, 2세대이신 분들 중에 4세대로 변경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4세대로 실손을 가입하신 분들은 본인의 5년 재가입 시기를 꼭 파악하셔가지고 체크하셔야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바뀐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가야 될 텐데 5세대 지금 이번에 바뀐 건 가장 핵심적인 거 어떤 방향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5세대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중증 질환 보장은 보장해 줄 테지만 경증 이용은 본인 부담금을 좀 더 높이자. 이제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경미하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좀 더 부담을 시킴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의료 비용을 좀 지출을 낮추려고 하는 거고요. 네네. 다만 중증, 암, 뇌, 심 진장 같은 큰 질병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보장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4세대부터 도입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비급여 의료용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도 똑같이 지속되고요. 다만 건강하고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5세대 실손은 모든 병원비를 폭넓게 보장하는 보험에서 중증 의료비 위험에 집중하는 보험으로 성격이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세대 실손 의료비 가입을 고려할 때는 단순히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에 대해서 꼭 파악을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2021년 7월에 4세대를 가입하신 분들은 재가입을 하시면 다시 4세대로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 판매되고 있는 5세대 5세대로. 상품을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받고 있었던 4세대의 그런 보장 내용이 똑같지 않다라는 거 꼭 염두하시고 병원에 가실 때 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이런 차이들, 변화가 생겼는데,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하고 궁금하신 건 시청자분들이 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올해 이제 전에 막 예를 들면 뭐 1세대나 2세대, 3세대 이렇게 초기에 가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거를 그냥 유지를 하는 게 좋은 건지. 하지만 그러면 또 보험료가 비싸지니까 네, 이게 맞아요. 이제 고민이 딜레마가 펼쳐지는데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저는 솔직히 제가 상담하는 내용을 가장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병이 있으셔서 병원을 꾸준히 다니셔야 되거나 처방받는 약이 있으시다고 하면 사실 전환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5세대로 가시면은 지금 먹고 있는 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보장에서 제외가 되세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보장받던 내용을 갑자기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병원비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크시거든요. 네. 근데 내가 나이가 조금 들었지만 지병도 없고 먹는 약도 없고 다만 내가 한 달에 20만 원 이상씩 실비 보험료로 내야 하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보장의 차이점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신 분들에게만 이제 전환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보험료가 단순히 저렴하다고 전환하셨다가 똑같이 병원비 청구해 보시고 놀라셔가지고 그렇죠. 다시 그냥 돌려달라고 하시는 고객님들도 간혹 계셔가지고 이게 전환하고 나서 이제 바로 적용이 되지만 또 그걸 다시 돌릴 수 있는 기간도 보험사에서 조금 기간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보험사마다 그건 좀 상이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사실 1세대 실비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모든 분들이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변경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병원에 갈 일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나이대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보험료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력, 나의 지병, 앞으로 그리고 그 외에 실손 의료비 외에 정액 보장은 또 어떻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시고 나서 전환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또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 텐데 결국에는 이게 내 상황이나 내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혼자 판단하기는 이 이해득실을 네. 계산하기가 쉽진 않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분들과 좀 얘기가 필요할 텐데 그럼 마지막으로 실손보험 점검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확인해야 될 거 이거다라고 좀 핵심 좀 알려주시죠. 실손보험을 점검하실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과연 몇 세대 실손이냐를 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같은 실손 보험이라도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장 내용, 자기 부담금, 비급여 보장 방식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몇 세대 상품인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급여와 비급여의 보장 범위입니다. 특히 도수 치료, 비급여 주사 치료, MRI나 MRA 등 비급여 치료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기 부담금과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세대별로 보장 조건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납입 중인 보험료와 향후 갱신 보험료입니다. 실손보험이 대부분 갱신형, 1년 갱신, 3년 갱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보험료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인상이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1세대와 2세대 실손 보장 범위는 넓고 좋지만 보험료는 상당히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라는 상품의 특징상 2달 보험료를 안 내시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실효 상태가 되시기 때문에 너무 높은 보험료를 가지고 가시면서 실효가 되는 건 사실 더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중복 가입 여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가입했다고 해서 다 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중복 가입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부딪히시는 게 단체 보험으로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내는 실손 의료비 보험을 잠시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셔서 그냥 해지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회사에서 단체 보험을 가입해줘서 내가 가입한 개인 실손은 잠시 중단을 요청하신다면 보험사에서 원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잠시 중단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중복으로 납입되는 걸 막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건강 상태와 병원 이용 패턴에 맞는지 점검하시는 부분입니다.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지, 만성 질환이 있는지, 향후 치료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에 따라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손보험은 진단비나 수술보장처럼 정액보장 상품이 아닌 건강보험처럼 의료비처럼 생애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핸드폰을 바꾸듯이 그렇게 변경하시면 안 되시고요. 정기적으로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점검하면서 내 상황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손보험에 대해서 뭐 세대별로 또 난 어떻게 할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SH 자산 컨설팅의 임수연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또 좋은 정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건강을 상담해 주시고 해결책을 알려주실 건강 닥터 모셨는데요. 세 번째 건강 닥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 함께 하실 분은 치유한방병원 강남본점의 장혁준 대표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암 환자분들의 재활 치료를 열심히 전담하고 있는 장혁준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갑상선암 재활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셨던 부분이나 생소한 부분들을 정확히 알려드리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열심히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혁준 원장님과 어떤 주제 이야기 나눌지 살짝 알려주셨는데요. 바로 그 주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갑상선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걸 또 어떻게 회복하고 후유증도 없앨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원장님 갑상선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제 주변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뭐 발견을 하고 근데 또 뭐 매우 심각한 상황은 아니니까 수술을 해서 또 회복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하시는 말씀이 근데 수술을 하고 났는데도 계속 피곤하다, 피로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갑상선 암에 대해서 가장 이제 표준적인 치료는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네네. 이 갑상선이 절제되게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전담하는 갑상선이 없어지게 되므로 그쵸?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원인 때문에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이 피로감이나 뭐 기력 저하, 그다음 소화불량과 같은 다양한 좀 기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수술이나 갑상선이 절제돼서 없어진 이후 발생하는 호르몬 변화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갑상선이 이제 절제를 하고 나면 그 전보다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호르몬의 문제인 것인데
그러면은 갑상선 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가장 뭐가 힘들다고 원장님한테 말씀하시던가요? 1차적으로는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피로감이나 기력 저하, 소화불량, 또 정말 추위를 많이 타거나 손발이 차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증상들은 신진대사가 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 그러니까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갑상선암을 이렇게 목에서 절개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 네네. 뒤쪽으로 좀 젖히지 못하고 이제 목 부분의 신경이나 조직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뭐 경추통, 그다음 어깨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또 이러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두통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재활 치료를 통해서 뭐 증상 완화나 각도 회복 등을 병행하게 되면은 훨씬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목 불편감이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갑상선암 환자분들이 왜 목 불편감이 오래 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목 불편감은 이제 수술 이후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흉터가 크게 남으면 굳게 되는 원리와 그렇죠. 네. 똑같은데요. 갑상선암 수술 이후에 이 안쪽이나 주변부 절개 부위 쪽으로 조직이 굳거나 섬유화되어서 경직되는 후유증 등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 때문에 각도를 돌릴 때나 이제 움직임에 제한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후유증 때문에 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목이나 어깨 통증까지 이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한 경우는 두통까지도 이어지고 신경통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미리 염증 완화라든지 경직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게 최소화를 재활 치료를 해주시면 충분히 통증이나 이런 강직감, 뭐 경직감 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한의사이시니까 한의학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갑상선암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식으로 뭐 처방이나 대처를 해주시나요? 한의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갑상선암이나 이 절제 수술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전신적인 몸의 균형과 신진대사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신진대사와 몸의 이제 피로감 이런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것을 기혈이 부족하다고 많이 보는데요. 네네. 이렇게 부족한 기혈이 많이 손상되었는지, 많이 얼마나 이제 저하가 되었는지를 파악한 이후에 이런 기혈을 보호하는 치료를 통해서 신체의 몸을 보신해주고 신진대사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불면이나 수면장애 그리고 두통, 어지럼증, 두근거림과 같은 이런 아까 신체적인 거 외에 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때는 한의학적으로는 간을 주로 중점으로 보아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간이요? 네, 이제 불면이나 뭐 감정 변화, 우울 이런 증상들은 간기가 울체되었다는 관점에서 치료를 하게 되어서 기를 풀어주는 치료를 병행하게 되고요. 어지럼증이나 두근거림, 뭐 두통과 같은 증상들은 간이나 신장의 음혈이 부족하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좀 부족하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여 좀 치료를 도와주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원장님은 암 환자분들이 이제 회복하시는 걸 더 원활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활 치료를 언제 시작할 수 있는지, 갑상선암 뭐 예를 들면 절제술이라든지 항암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을 하고 나면은 바로 그냥 재활 치료로 빠르게 스타트하는 게 좋은 건가요? 언제 시작하는 게 적절할까요? 일반적으로 초기 바로 강도가 높은 재활을 시행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갑상선암은 기본적으로 목에 이제 절제가 돼서 절개 부위까지 남을 수 있는 수술을 시행하게 되므로 이 절개 부위나 이런 부분에 강도 높은 재활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상처가 이제 벌어지거나 안쪽 상처가 덧나서 염증이나 감염까지 유발될 수 있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수술 후 일주일, 길게는 2주 정도 뒤부터 이렇게 재활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강도 높게 시행하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초기 1, 2주까지는 상처나 염증을 완화할 수 있는 항산화 치료나 염증을 완화하는 차가운 아이스팩, 그다음 냉각 치료와 같은 이런 완화 치료를 조금 더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바로 어쨌든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정답은
아닐 수가 있겠네요. 네, 너무 초반에 빠르게 과도하게 치료를 시행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이 더 악화되거나 그다음 상처가 더 날 수 있으므로 강도를 조절해서 초반에는 염증을 완화하는 치료나 강도를 약하게 하여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급한 불을부터 끄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재활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은 한의사신이 요게 한약 처방도 해주실 것 같은데 네. 갑상선암도 이제 한약 처방으로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나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갑상선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시행 비중이 낮은 암이라서 네네. 환자분들이 한약에 대한 거부감이 덜하십니다. 아무래도 간 수치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을 걱정하셔서 한약을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갑상선암은 수술 이후에 이어지는 항암 치료가 없기 때문에 간 수치만 정상이면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 환자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증상에 맞춘 한약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요.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졌을 때 면역을 보호해주거나 기혈을 보호해주는 보약 위주로 처방을 하면 환자분들이 이런 후유증이나 피로감, 기력 약화 증상을 충분히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기력을 회복하는데 한약이 또 도움이 되니 그런 쪽으로도 처방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뭐 한약도 약 처방도 있지만 침 치료 같은 것도 뭐 방법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해주세요? 맞습니다. 보통 침 치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체적인 후유증인 목이나 어깨 통증, 두통에 많이 활용될 수 있는데요. 침을 일반적으로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뭐 관절통이나 근육통 있을 때 환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근육통, 두통, 관절통, 그다음 이런 수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신경통까지 침이나 약침 치료를 통해서 국소, 신체적인 증상을 완화하는 데 활용을 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저도 이제 뭐 주변에 이제 갑상선암 수술하고 하신 분들 보면은 이게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나면은 몸이 좀 붓대요. 살이 찐다거나 네네. 이런 게 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던데 이거는 왜 그러는 거고 이거를 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갑상선암 수술 이후에 기본적으로 한쪽을 절제하거나 양측을 다 절제하는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증이 발생하면서 저하증과 비슷한 양상의 후유증, 즉 혈액순환이나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걸로 인해 이런 체중 증가나 이제 부종과 같은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내 몸에 맞게 다시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물리치료나 기타 치료들을 병행하여 주면서 증상 관찰을 하면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러한 증상이 길게 3개월, 6개월 넘게 호전이 안 되는 경우는 꼭 갑상선 호르몬이나 갑상선에 대한 검사를 다시 시행하신 다음에 증상 관리를 병행할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책을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또 운동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 좀 조절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운동은 그러면은 운동 시작의 기준 이런 건 뭘까요? 운동 시작은 기본적으로 아까 체중 증가 때 운동을 늘려주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네네.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저강도나 중강도 정도 유산소 운동을 수술하고 3주 정도나 4주 정도 이후부터 많이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횟수는 주 3회에서 4회 이상, 하루 3, 40분 정도 이상의 강도가 높지 않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은 기본적인 신진대사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과 더불어서 갑상선암 수술 이후에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는 소화불량까지도 도와줄 수 있어서 이러한 유산소 운동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적절한 강도의 근력 운동까지 병행하여 주시면은 부종을 완화하는 데도 충분히 도움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이랑 또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후다닥 지나갔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갑상선암을 앓고 계시거나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이제 좀 재활을 하고 계신 분들께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시면 좋다라는 그런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갑상선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발률이 낮기 때문에 착한 네. 암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상선암은 생각보다 호르몬 변화가 발생해서 후유증은 많이 남는 암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자율신경, 신진대사 등의 변화가 있어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호르몬이 균형을 잡을 때까지 전체적인 밸런스와 신체, 정신 안정을 복합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갑상선암 재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체적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물리치료나 그다음 유산소 운동과 같은 근력 운동 이런 운동을 꾸준하게 병행해 주시는 것이 좋고 정신적 증상은 꼭 이러한 증상들이 심해지면 단순히 약물요법만이 아니라 운동 그리고 심리 상담 그리고 반신욕 조교과 같은 완화요법을 모두 곁들여서 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상선암으로 좀 힘드셨던 분들 회복하시는 방법, 겉으로 우리 육체적인 방법도 재활을 해야 하고 심리적, 우리 정신적으로도 함께 병행해서 재활을 잘 해야 한다라는 거 그런 방법을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치유한방병원 강남 본점의 장혁준 대표원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원장님 오늘 또 좋은 노하우 건강 관리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강365 닥터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